오늘 2시부터 5시까지 컨텐츠 크리에이터 분들을 위한 이제 소득 구조하고 세무관리 노하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SNS, 그리고 또 유튜브, 틱톡, 치지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들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정작 그 소득 신고는 제대로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 유튜브나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이 좀 발전을 많이 하면서 한 4, 5년 정도 전에 비하면은 많이 발전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소득을 신고해야 되는지는 잘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요. 사실 본인에게 닥치지 않으면 그게 관심이 있지도 않는 게 당연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좀 거리를 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시작을 하셨다면 혹은 시작을 하실 거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좀 선을 긋고 가야겠구나, 아니면 이쪽으로 좀 길을 터놓고 가야겠구나 라는 것 정도는 정확하게 알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련해 가지고 유튜브나 뭐 쇼츠, 릴스 이런 것 많이 보셨을 텐데, 항상 세금은 하는 말이 있거든요. 저지르기 전에 오시라고 저희는 항상 말씀을 드려요. 부동산이나 이런 등기가 요구되는 자산을 이전함에 있어서는 도장 찍기 전에 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상속이나 증여, 상속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증여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 물건을 증여해 주실 분에 대한 건강 상태라든지, 그리고 남은 인생 자녀 기간 정도를 다 파악하셔가지고 일을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사실 사람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저도 그걸 잘 못하는데, 오늘은 제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크리에이터 하시면서 활동을 하시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소득 구조를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소득의 구조라고 하는 거는 크게 여기 소득세법상 구조가 있고 소득의 구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플랫폼별 소득의 구분이 있을 텐데, 여기서 이렇게 강의를 한번 했더니 그 수강생분 중에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왜 부가세법상 소득의 구분 얘기를 안 해주시냐? 라고 하시길래 그 뒤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뒤에 아마 부가세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넘어갔는데, 그 옆에 계신 분이 법인세는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법인세는 그냥 법인 주머니에 돈 들어오면 다 수익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게 기억이 나요. 그러면 단적인 예로 그렇게 얘기해 드리면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좀 임팩트 있게 팍 알려드릴 수 있는 건, 가상화폐 지금 막 뜨겁다 못해 불에 지글지글 타고 있는데, 주식뿐만 아니라 가상화폐를 지금 제가 100만 원치를 사서 1억에 팔아요. 1억에 팔면 9,900원의 차익이 생기는데, 그건 지금 과세 못해요. 개인한테. 그쵸? 왜? 법이 없어요. 가상화폐를 매도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어요. 그 규정이 없어. 개정이 돼서 들어오긴 했는데 시행이 2027년 1월 1일부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26년 12월 말까지는 내가 가상화폐로 100억을 벌든 1000억을 벌든 조를 1조를 벌든 세금을 안 냅니다. 개인은 그래요. 근데 법인은 가상화폐로 100원만 벌어도 세금을 내야 돼요. 지금 세율로는 9%, 9원, 100원 벌면 9원, 만원 벌면 900원, 1억을 벌면 900만 원, 1000억을 벌면 90억을 세금을 내야 돼. 90억 아니, 그때는 20억, 20억, 250억, 200억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법인은 예전 강의요? 예전 강의는 여기서 한 게 없습니다. 여기선 처음입니다. 예전 강의는 오프라인 강의에서 했던 거라 가지고 없고요. 예, 나중에 오프라인 강의가 진행이 되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었는데,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그 법인의 계좌에 들어오는 돈들은 다 수익으로 봅니다. 수익이 아닌 거는 납세자가 다
확인을 해서 걸러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인세법에 대한 소득의 구분은 여기서 별도로 하지 않고, 소득세법, 개인에 대한 소득세법하고 플랫폼들은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왜 하시는 거냐고 한번 전 여쭤봤었어요. 이거 왜 하시는 거예요? 라고 여쭤봤더니 뭐 열에 열 분이 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돈 벌려고 하죠.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쵸.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아, 사업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지금 첫 번째 말씀드린 사업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여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사업소득이라고 합니다.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돈 벌려고 하는 게 사업소득이고, 그리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국가기관에서 강의하는 거라 단어 선택이 좀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제일 머리에 딱 박힐 수 있는 건 독고다이로 내가 내 소득에 대해서 책임지고 내가 내 맘대로 일하고 하고 싶을 때 하고 결과물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여기 옆에 보시면은 고용인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고 본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활동하는 것을 이제 독립적인 지위에서 활동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벌 목적으로 내 마음대로 내 책임이랑 내 계산하에 돈을 벌기 위한 활동을 어떻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소득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프리랜서라고도 하고요. 조금 더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3.3% 소득자라고도 합니다. 3.3%가 지금 이것도 좀 뜨겁죠? 예, 노무사님들하고 얘기를 가끔 해보면 이게 드디어 올 게 왔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안 왔으면 좋을 게 와버렸어요. 그래서 3.3%를 받으시는 분들도 사실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인데 사업소득은 어떤 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냐면은 방송하시는 분들 있죠. 연예인 분들. 방송하시는 분들은 다 사업소득자예요. 그분들이 직접 계약하고 촬영하고 어떤 그 지위를 받지 않죠. 너 여기 가서 몇 시에 여기 가서 몇 시까지 촬영하고 퇴근해.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거든요. 촬영 장소는 여기에요. 라고 하면 그날 가서 촬영하고 본인이 책임지고 본인이 계산하에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일을 잘 못하고 그르쳤을 때는 그 일을 잘리기도 하고 업무가 없어지기도 하고 뭐 오랫동안 활동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업소득인데 가끔 음식점이나 이런 카페 같은 데서 이제 3.3으로 사업소득으로 계약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긴 해요. 그거는 지금 오늘 주제랑 좀 다르긴 한데 사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사업소득을 받으시는 분들은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3.3% 사업소득은 프리랜서인데 3.3% 받는 프리랜서인데 출근 시간이 없어요. 네 오고 싶을 때 와서 커피 내리고 서빙하고 너 가고 싶을 때 그냥 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 시간이고 점심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그 이후에 휴게 시간은 언제가 있다. 그리고 급여는 기본급이 얼마에 그 주휴수당이 얼마고 그리고 연장근로수당에 그 연차 뭐 휴가 비용 같은 것들이 얼마, 식대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는데 그렇게 보면 되면은 이제 사업소득이 아닌 거죠, 사실. 형식은 사업소득인데 실질은 근로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크리에이터 분들은 거의 다, 한 99% 정도가 사업소득자라고 보시면 돼요. 왜? 돈 벌려고, 취미가 아니에요. 돈 벌려고 고용인이나 지휘 없이 내가 마음대로 활동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활동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를 해요. 그럼 사업소득 말고 또 다른 걸로 분류를 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예, 기타 소득으로도 분류할 수 있어요. 기타 소득은 정말 어쩌다 한 번씩 취미로 하기는 하는데, 채널도 있고 하기는 하는데, 예, 어쩌다 한 번씩 올라와서 수익이 발생을 안 해요. 이따 뭐 유튜브 수익에 대한 뭐 요건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그런 경우에는 예,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간혹 근로소득으로 구분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진짜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사업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내가 받은 총 수입 금액이 매출액이 돼요. 그리고 내가 그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수입 금액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썼던 돈들이 필요 경비로 해가지고 총 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사업 소득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그 사업 소득하고 사업 소득 금액하고는 달라요. 여기 사업 소득 이게 어디서 가끔 다툼이 생기냐면은 금융기관에서 한번 뭘 요구를 달라고 할 때가 있는데 그 사업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려달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사업소득이라고 하면 매출을 알려주죠. 그러면 그분이 이제 반대 말합니다. 매출 말고요. 사업소득이요. 사업소득이 매출인데. 이분이 궁금하신 거는 순이익이에요. 이익. 마진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건데, 그거는 사업소득이라고 하지 않고 뒤에 금액이라는 단어를 붙이셔야 돼요. 사업소득 금액. 근데 이거 가지고 제가 한번 대차게 싸운 적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원하는 거 이렇게 말해도 이렇게 잘 알아듣고 드리면 되는 거였는데 제가 그걸 못해가지고 아무튼 매출은 사업 소득으로 구분을 하고 사업 소득 금액은 뭐 이익을 사업 소득 금액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사업 소득의 특징은 이 첫 번째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튜브 하시는 분들 사업자 등록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천지 차이가 엄청난 격차가 초격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거 이제 뒤에서 한번 말씀드릴 거고. 그런데 사업자 등록이 의무냐라고 했을 때 의무는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크리에이터 활동을 계속적으로 앞으로 오랜 시간 동안 할 예정이라면 저는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진행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한번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게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장비나 소모품 구입 같은 것들을 이제 하죠. 장비도 사죠. 여기 지금 카메라 있잖아요. 이 카메라는 제 게 아니긴 한데 카메라도 사야 되고 여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 이걸 조명도 있어요. 조명도 사야 되고 PC도 사야 되고 여기 제가 지금 펜으로 쓰고 있는 타블렛도 사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죠. 물론 뭐 잘 하시는 분들, 뭐 슈카님이나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막 한글로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잘 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돼서 타블렛도 필요하고 모니터, 태블릿, 키보드 등등 모든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구입 비용들이 장비를 구입하는 것들이 전부 다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번 금액에서 이 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를 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가 원천징수 대상 예를 들어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은 원천 징수는 안 해요. 근데 내가 사업자 등록을 안 한 프리랜서 3.3%라면은 내가 어디 출연을 하거나 뭐 BJ 활동을 해요. 뭐 숲이라든지 뭐 치지직 같은데 BJ 활동 치지직은 아니다. 틱톡이라든지 뭐 숲 같은 데서 BJ 활동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뭐 숲을 예로 들어드리면 이제 뭐 풍선을 받죠. 풍선을 받는데 그 받는 금액에 3.3% 수수료 떼고 3.3%에 대해서 저희한테 대금을 지급해 주죠. 그게 이제 원천징수라는 얘기인데 그거를 하거나 아니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사업소득자들은 소득을 두 가지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원천징수 그리고 하나는 부가세 신고. 원천징수는 사업자 등록을 안 한 경우에 원천징수로 소득을 신고하게 되는 거고요. 사업자 등록 신고를 하신 분들은 부가세 신고로 소득 신고를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업소득이 있는데, 저는 어쩌다 한 번씩 영상 올리고 수익 창출도 안 돼요. 수익 창출이 되더라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어쩌다 한 번, 뭐 광고나 이런 게 들어올 뿐이지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아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래도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기타 소득으로 소득 신고를 하게 됩니다. 기타 소득은 뭐냐면은 기타 소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요거예요. 일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 소득이라고 해요. 어쩌다 한 번.
일시적으로, 우발적으로 어쩌다 한 번씩 생기는 소득을 기타 소득이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요거예요. 복권 당첨금. 그리고 이거 슬롯머신 당첨금도 기타 소득으로 분류를 합니다. 기타 소득은 어쩌다 한 번이기 때문에 세금 신고를 할 때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게 그러냐면은 기타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총 수입 금액이 있고 거기서 필요 경비를 뺍니다. 사업소득이랑 똑같아요. 앞에서 다시 보시면은 사업소득도 여기 보시면은 매출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를 하게 되는데 기타 소득도 보시면은 총 수입금에서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의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돼요. 근데 기타 소득은 300만 원이 연간 300만 원 이하가 되게 되면 기타 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가 되게 되면은 다른 소득과 합산을 하지 않습니다. 합산을 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 내가 이걸 다른 소득에 붙일지 말지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이기 때문에 750만 원 받는 금액이 1년간 수입 금액이 75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은 예, 기타 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즘은 한 가지 직업만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회사를 다녀요. 그래서 근로소득이 있는데 내가 거기서 유튜브를 해요. 유튜브를 하는데 나는 이거 사업인지 아니면 기타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보니까 나는 어쩌다 한번 수입이 발생을 하고 그게 1년에 한 500, 60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기타 소득이 되는 거예요. 1년 600 정도라고 했을 때 내가 신고해야 될 소득 금액은 120만 원이 되는데 이 120만 원을 내 근로소득 연봉이 4천이라고 할게요. 내 근로소득 연봉 4천만 원에 붙여서 신고를 할지 아니면 붙이지 않고 신고를 할지 4천만 원 연봉이면 근로소득만 받으시는 분들은 연말정산만 하시면 납세 의무가 끝이 나요. 근데 내가 만약에 기타 소득 120만 원이 있으면 이걸 여기다 붙여도 되고 이걸 여기다 붙이지 않아도 돼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는데 예전에는 이거를 세무대리인한테 많이 물어봤었어요.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세무사님 이거 저희 신고 좀 맡길게요 라고 하는데 어 홈택스 자료하고 이런 걸 다 받아보면 그분이 한 근로소득 4천만 원 정도 하고 기타 소득 한 120에서 한 200 정도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저는 돈 받기도 되게 민망한 상황인데 연말정산된 서류하고 기타 소득을 둘이서 딱 잡고 있다가 기타 소득을 연말정산 소득에 합쳐서 계산을 해봐요. 그리고 합치지 않고 계산을 해봐요. 합쳤을 때랑 안 합쳤을 때 유리한 세금이 있어요. 그럼 유리한 쪽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그거를 많이들 맡겨주셨는데 지금은 홈택스에서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타 소득을 포함할지 안 할지를 체크만 해주시면은 어떤 세금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타 소득이 내가 만약에 유튜브로 인해서 버는 소득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 정말 1년에 한 500, 40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 기타 소득이기 때문에 요거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경비라는 게 있는데 제가 근데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기타 소득으로 500을 벌었는데 왜 아니, 기타 소득으로 600을 벌었어요. 600. 600을 벌었는데 왜 120만 계산을 했어?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 인정 추정 필요경비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내가 실제 쓴 돈이 있고 아니면 내가 받은 돈의 필요경비율, 여긴 60% 적용을 하는데 제가 오늘 강의를 하잖아요. 강의를 하고 제가 오늘 막 1,000만 원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제가 강의를 하기 위해서 투입된 시간, 뭐 교재 구입하고 막 책 보고 했던 것들이 비용으로 환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 환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렇게 총 수익 금액의 필요 경비율 60%를 곱해가지고 여기
600만 원에 60%. 아까 제가 잘못 계산했군요. 그래서 60%를 차감한 금액, 600만 원에 1-60% 차감한 금액, 즉 24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 신고를 해주시면 돼요. 그게 이제 기타 소득의 가장 큰 차이인데, 그래서 기타 소득은 요 600만 원을 받았더라도 나는 240에 대해서 세금 계산을 하게 되는데, 원천 징수세율은 여기 보시면 22%가 됩니다. 그래서 22%에 대해서 240만 원에 22%를 세금으로 원천 징수를 해서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소득이랑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내가 이걸 다른 소득이랑 합쳐서 할지 아니면 합치지 않고 할지는 선택하시면 돼요. 간혹 그런 거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 기타 소득세 그 원천징수 8.8% 있던데 그건 뭐예요? 라고 하는데, 원천징수 8.8%는 없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8.8%는 없고, 왜 8.8%라고 하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100만 원을 벌면 여기서 60%는 필요경 인정을 해준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20% 세금을 내라 그러면은 8원 낼 거예요. 8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8.8%라고 하는 거예요. 이 8원에 이게 소득세고 지방소득세가 0.8원이 붙어요. 그래서 8.8원이 8.8%가 되는 게 있는데, 세무서나 뭐 이런 데가 이제 잘 알아들으실 거예요. 8.8%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잘 알아들으시는데, 정확하게는 8.8%라는 세율은 없습니다. 정확히 22% 세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사례를 한번 밑에 보시면은, 자, 그럼 나는 사업소득인가 기타 소득인가를 좀 헷갈릴 때 보시면 채널을 개설하고 광고도 붙여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봐서 종합소득세가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여행 브이로그를 어쩌다 한번 찍어요. 취미 삼아서 한번 찍고 이거 업로드를 했는데 어쩌다 한번 광고비가 들어왔어요. 광고회사 측에서 얘기가 돼가지고 한번 받았는데, 어쩌다 한번 받는 것들은 계속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업소득에 계속 반복적인 활동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건 기타 소득으로 봐서, 어쩌다 한 번인 경우는 기타 소득으로 봐서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를 할지 말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밑에 보시면은 크리에이터가 광고주하고 직접 광고 계약을 맺고 컨텐츠를 만들어서 제작하는 것은 사업소득인데, MCN, 소위 말하는 그 크리에이터 소속사, 기획사라고 하죠. MCN에 고용돼서 월급으로 정기적으로 받아가는 건 이제 근로소득으로 구분하기도 해요. 근데 보통 근로소득으로 계약은 안 하시죠. 왜냐면 나도 한 만큼 받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로소득으로 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많이들 하시는데, 만약 MCN하고 계약을 근로계약으로 하신다면은 수령하시는 금액은 근로, 근로소득으로 봐서 연말정산 대상소득으로 분류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득세법에서는 크리에이터들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지 기타 소득으로 볼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플랫폼에서 내가 받는 것들은 이건 사업소득인가 기타 소득인가를 한번 구분해야 되는데, 조금 눈치 빠르신 분들은 뭐야? 그러면 다 사업소득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예, 한번 볼게요. 우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하고 있고, 저도 하고 있는데, 전 되게 게으른 유튜버입니다. 자주 올라오지 않아요. 어쩌다 보니 툭툭툭툭 올라오는데, 게으른 유튜버라서 아직 수익 창출도 못하고 있어요. 유튜브를 가장 대표적인 그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하는 그 파이프라인이 되게 여러 개입니다. 첫 번째가 어떤 게 있냐면은 광고 수익이 있죠. 이게 이제 조회수하고 이렇게 되는 조회수에 그 연동돼 가지고 발생하는 것들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슈퍼챗, 슈퍼스티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거 이제 라이브 방송할 때 좀 튀고 싶다 하면 슈퍼챗을 하면은 읽어줘요. 읽어주면서 얼마 후원했다는 얘기 뜨는데, 곧 그거에 이제 슈퍼챗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멤버십. 가끔 유튜브 영상 중에 눌렀는데 안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멤버십으로 구독을 한 구독자, 프리미엄 구독자 말고 내 채널을 구독해준 구독자를 한정으로 오픈하는 영상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구독료를 낼 거거든요. 그렇게 받는 것들이 이제 멤버십 구독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후원금 하기 전에 협찬 수익부터 할게요. 후원금부터. 후원금. 이게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것들 중에 하나인데, 앞서 말씀드린 광고 수익, 슈퍼챗,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서 다 조회가 되고, 그걸 모두 다 총망라해가지고 수익을 지급을 해요. 근데 이 후원금은 방송에다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 제 지금 화면에 이 하단에 제 계좌번호를 하나 써놓는 거예요. 계좌번호 써놓고, 여러분들의 사랑이 방송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후원을 막 종용하고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후원금은 요 유튜브나 구글에서 몰라요. 왜냐면 내 계좌로 바로 들어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크리에이터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야, 그럼 후원금은 내 계좌로 직접 들어오니까 이거는 나를 좋아해서 주는 돈, 기부금이기 때문에 이건 내 수익이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과세관청에서 예규를 하나 냈죠. 아니다. 그것도 네 수익 금액으로 와서 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딱 땅땅땅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원금은 어떤 계좌로 받으면 그 계좌에 받은 금액들을 다 합산해가지고 반기별 혹은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시고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협찬, 물건 제공해주고 홍보해주고, 돈을 별도로 받을 수도 있고 그 물품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IT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뭐 대여받기도 하는데 물품을 제공받기도 하죠. 내가 예를 들어서 태블릿을 제공받아서 이거에 대해서 홍보 좀 해주세요라고 해서 그 리뷰하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좋고 비교해서 방송을 하는데, 제작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별도의 대가는 없고 그 태블릿을 받았다면 그 태블릿 가격이 여러분들 수익금이게 됩니다. 이거는 아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그것도 수익 금액으로 봐서 부가치세 신고할 때, 소득세 신고할 때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내 매출로. 이렇게 유튜브는 크게 다섯 가지. 여기에 플러스 알파 하면 이제 쇼핑이 생겼어요. 유튜브 쇼핑. 유튜브 쇼핑이 생겼는데, 유튜브 쇼핑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 왜 유튜브 보시다 보면 하단에 조그맣게 이렇게 링크 하나가 떠요. 쇼핑하기. 그거 누르면은 바로 유튜브 몰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결제할 수 있어요. 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들은 다 사업소득으로 구분돼서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되기도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지 말지는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도 잠깐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광고수 애드센스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 1000명이 넘어야 된대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 지금 80 몇 명인 것 같은데, 1000명이 넘어야 되고, 1년에 연간 4000시간 이상의 시청 시간이, 플레이 타임이 있어야, 여기 엔드 요건이라서, 여기가 요건이 충족이 돼야 광고 수익을 요청할 수 있어요. 수익을 청구할 수 있고, 그리고 수익은 $100 이상일 경우에 이제 인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100 이상인 경우에, 그리고 $10,000 이상인 경우에 또 느낌이 다르게 대처해야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뒤에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슈퍼챗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스티커 같은 거고, 멤버십 후원금, 협찬 수익 같은 것들은 모두 다 유튜버, 즉 크리에이터의 소득 금액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매출로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틱톡이 유튜브랑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에서 싱가포르를 통해서 싱가포르에서 우리나라 외화 계좌로 이렇게 보내줘요. 그러다 보니까 영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부가세를 안 내요. 내가 유튜브로 애드센스로 뭐 막 받잖아요. 뭐 유튜브 수익을 막 받잖아요. 그게는 부가세가 안 붙어요. 아, 근데 틱톡은 조금 달라요. 틱톡은 수익이 어떻게 소득이 구분되어 있냐면, 첫 번째 광고 수익. 이 과거에는 크리에이터 펀드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리워즈라고 하고 있는데, 광고 수익, 이 리워즈하고 라이브 방송 선물, 이게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에서 슈퍼챗 같은 거예요. 라이브 기프트하고 그리고 구독수, 이건 아까 유튜브의 멤버십 같은 거고, 이 팁은 후원금, 유튜브에서 후원금이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협찬 수익도 아까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거고,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아가지고 물건 협찬을 받아가지고 광고 제작, 컨텐츠 제작을 하고
제작을 하는 경우에는 요거 협찬 수익으로 보는 유튜브랑 수익 구조는 거의가 아니라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 틱톡이랑 유튜브의 가장 큰 차이가 그 틱톡은 소득을 그 틱톡에서 지급을 할 때 페이팔을 통해서 지급을 해요. 근데 이 페이팔은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안 됩니다. 페이팔은 영세율 적용이 안 돼요. 근데 라이브 방송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내가 어디로 돈을 받을지를 수익금을 받을지 결정할 수 있는데 그때 페이팔로 하지 마시고 페이오니아로 하시면은 페이오니아로 하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수익이 1000이 발생을 했 1000달러가 발생 1000달러? 아니야. 수익이 금액을 크게 해야 집중을 하시더라고요. 내 월 구독료가 1000만 원이에요. 수익이 1000만 원이 발생을 했어. 근데 이거를 페이팔로 할 때랑 어이, 페이팔로 할 때랑 페이오니아로 할 때랑 달라요. 페이팔로 하면은 1000만 원 중에 10%는 부가세를 내야 돼요. 근데 페이오니아는 부가세를 안 내도 됩니다. 이 말은 즉슨 페이팔로 1000만 원을 받으면 그 중에서 110분의 10, 한 100만 원 가까이 90만 원 정도는 91만 원 정도는 아니다. 100만, 91만 원 정도는 부가세를 내야 돼요. 내가 그 수익으로 1000만 원을 이체를 받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신고할 때 91만 원 세금을 내야 돼요. 순수 내 돈은 909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페이오니아로 1000만 원을 받으면 이거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오롯이 1000만 원이 다 내 수익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벌써 1000만 원을 벌었을 때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틱톡을 주 무대로 활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라이브를 좀 자주 하시는 분들은 라이브 방송 선물 같은 경우에는 계좌를 페이오니아로 해서 수취하는 것으로 하시면은 영세율을 적용받으셔가지고 부가세에서 혜택을 좀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페이팔 영세율이 안 된다는 거는 2016년 7월 7일에 국세청 예규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페이팔은 어떤 경우냐, 페이팔은 원화로 환전을 해서 줘요. 달러로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원화,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을 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그건 영세율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여기 틱톡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치지직이라든지 숲 같은 게 있는데 숲은 좀 심플해요. 숲은 왜냐하면은 그 별풍선 받는 거 거기서 수수료 정산 다 하고 원천 징수하고 나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 매출이 쫙 노출이 되는데 여기서 말씀드린 유튜브나 틱톡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이 정확하게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를 몰라요. 뭐 계좌를 오픈해 보면 알겠지만 뭐 국세청이 우리 계좌를 하루 종일 이렇게 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들어온지는 모르지만 들어오고 있다라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신고를 해서 나중에 뭐 무신고했다라고 가산세 물고 이런 경우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해요. 왜냐면은 그 어떤 분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제가 블로그에 그런 글을 쓴 적이 있는데 1억을 누락하면 매출 1억을 누락하면 나중에 얼마를 뱉어낼까요? 라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림잡아서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거든요. 이런 거 되게 좋아해서. 1억 정도 누락하면 한 8천에서 9천만 원 정도 뱉어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1억을 받았죠. 1억을 받았는데 내가 개인 사업자야. 개인 사업자인데 내 소득이 높아가지고 종합소득세율이 45% 구간이에요. 그러면은 1억에 1억에 대해 세금을 내야 되는데 1억에 45%면 4,5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지방세까지 하면 5천만 원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5천만 원을 일단 내야 돼요. 1억에서 일단 5천 빼죠. 이렇게 1억에서 마이너스 5천만 원 빼죠. 근데 난 지금 여기서 가산세는 얘기 안 했어요. 무신고 가산세니까 20%가 붙어요. 그럼 또 0.1억이 붙죠. 그럼 이미 벌써 6천만 원 날라가고 4천만 원만 남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가세 내야 되죠. 1억을
했으면 부가세 신고를 안 했을 테니까. 부가세가 얼마 정도 되냐면 0.1억 정도 돼요, 부가세. 부가세 또 0.1억 빠지고, 부가세도 가산세가 있거든요? 부가세 가산세 20%. 1천만 원에 0. 한 200만 원 정도 가산세. 부가세 1천만 원에 가산세 200만 원. 이렇게 돼요. 그러면 벌써 또 한 1,200만 원이 날라가요. 그럼 나는 벌써 한 2,800 정도밖에 안 남아요. 거기다가 이제 매일매일 붙는 가산세가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있는데 걔가 1년에 8% 정도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요 과거에 신고 매출 누락한 게 한 3년 정도 됐다. 그럼 또 한 24% 가산세가 붙는 거예요. 그럼 남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워낙 매출이 좀 국세청에서도 전산으로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매출을 숨기시는 분들은 없어요. 숨기려고 해도 못 숨겨요. 카드 매출 다 떠 있는데 뭐. 근데 크리에이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 누락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소득이 정확하게 다 소스가 오픈이 안 되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신고를 해서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이 후원금 같은 거. 후원금은 그 크리에이터 계좌를 오픈을 해봐야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자발적으로 신고 안 하시면 나중에 세무조사를 통해 가지고 소득, 매출, 수익 누락으로 해서 가산세 맞고 이러면은 나중에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소득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다 체크해 주시는 게 가장 큰 절세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이제 들어가요, 이제. 사업자 등록입니다. 사업자 등록. 그 세무대리는 언제 미팅을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야, 나 매출도 얼마 안 되는데 세무사 안 써도 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니야, 아니야. 사업자 등록하기 전부터 세무사를 만나서 상담을 해야 돼 라고 얘기들 하시는데 후자가 맞습니다. 특히나 크리에이터 분들은 전적으로 사업자 등록하시기 전부터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사업자 등록 상담을 통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크리에이터 분들은 업종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하나가 여기서 보시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이라는 게 있어요. 미디어 콘텐츠 창작. 뭐가 다른 거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여기 보시면은 인적 또는 물적 시설 없이 인터넷 기반의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이걸 업로드해서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 활동을 말해요. 근데 뒤에 보시면 뒤에도 똑같거든요. 인터넷 기반의 다양한 주제의 영상은 또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은 요게 달라요. 인적, 물적 시설이 있냐 없냐. 인적, 물적.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누구냐 하면은 집에서 혼자 하시는 분들. 촬영도 내가 하고, 편집도 내가 하고, 업로드도 내가 하고, 모든 걸 다 나 혼자 하는 경우. 집에서. 이런 경우에는 인적 자원이 인적 시설이 뭐냐면은 편집자 또는 촬영 감독들. 내가 고용한 직원을 인적 시설이라고 해요. 없죠. 난 혼자 하니까. 그렇죠? 물적 시설.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이나 PC, 기계장치 등의 사업 설비, 빌린 것도 포함하는데 없죠. 난 내 노트북으로 우리 집에서 나 혼자 직원 고용하지 않고 혼자 하고 있으니까 이때는 1인 미디어 컨텐츠 창작자로 구분이 돼가지고 면세 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면세 사업자예요. 유튜버, BJ, 크리에이터. 면세 사업자? 면세 사업자는 가장 좋은 게 뭘까요? 부가세를 안 내요. 내가 만약에 집에서 혼자 촬영해서 편집하고 영상을 업로드 했는데 그거를 유튜브로부터 수익을 받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틱톡 같은 경우에는 페이팔로 받았을 때 부가세 10%를 내야 된다고. 근데 내가 만약에 면세 사업자라면은 이 부가세 10%안 내도 됩니다. 아, 그럼 그게 더 유리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계속 말씀드려볼게요. 부가세는 안 내지만 내가 나중에 조금 더 커져가지고 그 사업장, 촬영 장소, 스튜디오를 빌리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리고 촬영 감독님도 섭외를 해야 되고
우리 PD님도 섭외를 해서 편집까지 해야 되는 직원 고용이 필요한 조금 이제 유튜버로서 성장을 해요. 크리에이터로서. 성장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인적 시설, 물적 시설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내가 장비도 사야 되고 임차료도 내야 되고 하는데 그때는 내가 낸 임차료나 장비에 붙어 있는 부가세를 내가 환급, 공제받지를 못해요. 왜? 난 면세사업자니까.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제일 유리한 게 부가세를 안 내는 거지만 제일 불리한 게 부가세를 환급을 못 받는다라는 게 가장 큰 장단점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면세사업자로 하시고 중간에 그냥 바꾸지 뭐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라면 처음부터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가 아니라 여기 과세 사업자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저 면세사업자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냥 소소하게 계속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많이 벌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이런 방법도 그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도 방법이기는 해요. 네. 보시면 이제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어요. 대신 여기 보시면은 매년 2월 10일까지 내가 1년 동안 벌은 수입과 비용에 대해서 국세청에 신고는 해야 돼요. 그걸 이제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라고 하는데, 그거 여기 4번에 나와 있는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라고 하는데, 요거는 의무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가산세는 없어요. 0.5% 가산세 신고 안 하면 붙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의료, 의사 또는 수의사, 또 약사에 대해만 부여하는 가산세고,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이 사업장 현황 신고를 안 했다라고 해서 가산세가 붙고 그러진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보다 더 좋은 가장 큰 이유는 그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그 크리에이터 분들 사이에서 되게 한번 유행이 됐던 건데 그 청년 창업 감면 34세 이하인 자가 수도권 혹은 수도권 외의 장소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 최소 50%에서 최대 100%까지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청년 창업 감면 제도예요. 그게 왜? 얘는 안 돼요. 1인 미디어는 안 돼요. 예규도 있고 블로그나 네이버에 보면 경정 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글들이 보이기는 하는데 나도 그럼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을 해가지고 창업을 해서 그냥 청년 창업 가면 50% 100% 신청해야지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거는 상황이 달라서 그래요. 1인 미디어 창작업으로 개업을 하셨지만 그 옆에 어떤 업종들이 또 추가로 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랑 대입시켜서 적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청년 창업 감면을 아무런 논란 없이 적용을 받으실 수 있어요. 저는 인적 자원도 없고 물적 시설도 없는데요. 물적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하든 인적 시설 같은 경우에 직원 채용을 하지 않았던 사업자 등록증 자체는 이걸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물적 시설을 갖추고 인적 시설 하면 자연스럽게 그냥 그대로 흘러가시면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1인 컨텐츠 창작업을 했으면은 직원을 채용하고 사무실을 빌리기 시작하면 그때 이 1인 미디어 컨텐츠 창작업에서 업종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면세 사업자가 과세 사업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폐업을 하고 다시 창업을 하셔야 돼요. 그럼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처음부터 미디어 컨텐츠 창작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사업을 계속 영위하시면서 청년 창업 감면에 대해서 아무런 논란 없이 세액 감면을 적용받으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대신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했을 때 1인 미디어보다 좀 불리한 건 뭘까요? 부가세죠, 부가세. 왜냐면 아까 1인 미디어는 부가세가 없다 그랬어요, 1인. 근데 그냥 미디어는 부가세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차이인데 대신 그럼 저는 1인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미디어를 해야 될까요? 이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초반에 기기나 이런 장비 같은 것을 투입을 많이 하실 것 같으면은 미디어 창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거기 붙어 있는 부가세들을 다 공제받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초반에 그냥 난 소소하게 하고 싶다. 그래서 나중에 좀 커지면은 그때 1인 미디어에서 미디어 창작업으로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보통 유튜브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의 세무대리인들이 미디어 컨텐츠 창작업을 추천할 겁니다. 네,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요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사업 계속 영위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청년 창업 감면도 받고 좀 더 커서 법인 전환까지 고민을 하게 되시는 그 구조로 가시게 될 거예요. 그럼 부가세가 너무 아까워요. 근데 그때 그러면은 정 부가세 10%가 하시면 간이과세자로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인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돼요.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이 1억 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가세를 전체 매출액의 1%만 내시면 됩니다. 1%. 여기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인 경우에는 1%만 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업종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크게 1에서 3%가 돼요. 간이과세자. 왜 그러냐면 일반 과세자는 내가 번 돈의 10%를 부가세로 내는데 간이과세자는 내가 번 돈의 업종별 부가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10%면은 업종별 부가율에 부가세율 10%를 적용하기 때문에 1%를 적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은 하고 싶은데 부가세가 너무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은 시작은 미디어 콘텐츠 간이과세자를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저는 틱톡은 안 하고 유튜브로만 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간이과세가 아니라 그냥 일반 과세자로 내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튜브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부가세가 안 붙어요. 내가 유튜브에서 1,000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내가 유튜브 때문에 쓴 게 600만 원이야. 그러면은 이 1,000만 원에 대해서 부가세가 안 붙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600만 원에 대해서 부가세 10%가 있으니까 60만 원에 대해서는 내가 나중에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많이 하시는 건가 싶기도 한데 유튜브 하시면서 다른 소득들이 발생을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만 하시다가 광고도 이제 하게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굿즈도 만들어서 굿즈 판매도 하시고 그리고 강연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시는데 처음에 그래서 제가 아까 사업자 등록증 발급하기 전에 세무대리인 말씀 찾아가서 상담 받으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창업 감면을 적용받으시려면은 업종을 최초에 기본으로 세팅해 놓는 게 있습니다.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저는 보통 그렇게 세팅을 해드리거든요. 미디어 컨텐츠 창작업, 그리고 도소매업, 그리고 광고 대행 요 세 개를 딱 붙여드려요. 왜냐면 내가 미디어 컨텐츠 창작업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광고 대행업을 추가하면 창업 감면이 깨져버려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시작할 때 미디어 컨텐츠 창작업, 도소매, 그리고 광고 대행업 세 개를 딱 붙여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면 이 세 개가 동시에 창업한 걸로 봐서 내가 나중에 광고 대행을 하더라도 청년 창업 감면에 대해서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중요하게 보시고 사업자 등록증 내시기 전에 세무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가지고 불이익을 보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뭐 떠들다 보니까 50분이 지났는데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10분 쉬었다가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하고 언제까지 신고하는지 그리고 신고서 작성 사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